지난번에 4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다시 하려고 지금 얘기입니다. 4페이지가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재산을 얼마쯤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 소유한 기간에 따라서 얼마씩을 빼주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보면, 셋째 줄에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한다. 이 말을 누가 물었어요. 이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외자가 빠져. 외.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 공제를 얼마까지 해줘요? 80%까지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안 되면 최고 한도가 얼마까지 해요? 30% 이상은 안 해주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얘기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 이런 데 수도권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은 그 밖에,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주택인데 그것이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3억 원이 넘는 주택이다. 그럴 때는 이것도 주택으로 보니까 그러면 1주택이 아니고 요것과도 그 같은 주택으로 봐버리면 2주택, 3주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것은 지방에 있더라도 조정지역 밖에 있더라도 3억 원 넘는 것은 주택수에 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주택이 안 돼버리죠. 그런 사람은 공제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오늘처럼 대답을 명백하게 못 해드려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자가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외자 하나 때문에. 이것도 내가 타자 미스에서 생긴 거예요 지금. 세무사님 직접 치신 거예요? 예. 제가요 다 타자를 아무래도 서투르게 치니까 쳐놓고 몇 번 읽었는데도 이렇게 해놓고 보면 또 오자가 이렇게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외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지방에 있는 것은 조정지역이 아니고 그 밖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되고, 조정지역 밖에 있더라도 3억 원이 넘으면 조정지역 안에 있는 것처럼 주택수에 포함시켜버리니까 그러면 2주택, 3주택이 돼버리면 장기보유 공제 80%를 못 받는다.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답을 잘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1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있죠? 밑에 셋째 줄 다라고 되어 있죠. 다. 부동산이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포함한다는 것이 틀리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조금 이론적으로 안 맞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우리가 살라고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 매매 장사를 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사업자는 다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거 재고자산이면 사업용 자산인데 이거 양도소득세 매기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얼른 생각했는데 저도 이건 까마득하게 생각 못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서 다시 이걸 검토해 보니까 오늘 무슨 표 나눠드린 거 있죠? 오늘 나눠드린 표 여기서 페이지 수를 내가 써놨으니까 내가 이걸 안 가지고 왔네. 3페이지 보세요. 별표 3이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밑에 별표 3. 여기 보면 뭐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내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법에도 참 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부동산이 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공부한 게 이거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거.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내가 샀다 판 건 맞는데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는 소득세가 있고, 매매업.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어떤 경우는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매매사업이니까 매매소득세로 내라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는 매매인데 이것을 내가 신축해서 판 거하고 신축 매매하고 그냥 샀다 판 거고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매매하고 신축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냐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매는 것은 비사업으로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다. 어쩌다 사놨던 것이 값이 올라서 팔고 또 팔라고 보니까 내가 2주택이 돼서 할 수 없이 과세 당하고,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다. 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고, 그 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쪽에 두 가지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사업으로 해요. 사업으로 하는 것도 또 두 가지로 구분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샀다 팔고 샀다 파는 매매업이냐, 아니면 내가 집을 지어서 파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른데,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는 바로 이 사업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쪽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재고가 있을 수 있죠. 집, 아파트 지어가지고 안 팔리면 다 재고잖아요. 그럼 그걸 다 양도소득세 매길 거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고로 봐야지 내가 집 가지고 있는 숫자에다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으로 오는 거니까 똑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은 사업으로 안 하니까 양도세 매기지만은 요 두 가지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안 팔린 것은 재고 아니냐 이렇게 봐야 맞죠. 재고로 본다는 얘기는 양도세는 안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 설명이 틀렸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똑같은, 이것도 사업이고 이것도 사업인데 여기는 재고로 안 보아. 왜 그러느냐? 그 깊은 뜻은 이랬다고 그래요. 지어서 파는 거야 사업으로 안 볼 수가 없는데, 매매하는 것은 이 한계가 애매하다 그 말이죠. 나도 샀다 팔고 이것도 샀다 팔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사업으로 한다고 했고 이 사람은 사업으로 안 한다고 그랬고, 그 주관적인 차이뿐이 없어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가령 어떤 사람은 3개나 팔았는데도 나는 그 매매 사업으로 하려고 온 건 아니야. 어쩌다 샀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매겨야 되고, 또 하나 사고 팔았는데도 자기는 사업으로 했다고 보면 사업소득세 매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소득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이건 사업소득세로 과세한단 말이에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사업소득세. 사업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이 애매하다. 양도로 볼 수도 없고 뭐 신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납세자가 거짓말하기가 쉽다. 그렇잖아요? 유리할 때는, 이거 유리할 때는 나 사업으로 한 거 아니야. 어쩌다 샀다 팔아. 그리고 이게 불리할 때는 어때요? 나 이거 사업으로 한 거야. 그 재고자산으로 봐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에서 그 납세자 거짓말할 걸 걱정해서 이것은 재고를 인정 안 하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다 판 거 다 양도세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좀 모자라게 했어요. 깜박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재가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왜 맞느냐? 지금 이런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 별표 3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신축한 거, 신축한 주택, 또 그냥 매매한 거 이렇게 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을 머릿속에 넣고 가서 곰곰 훑어보시면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아, 그것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질문을 하셔서 아, 질문해도 좋아요. 내가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강의를 조금 더 해드리면 되니까. 요전에도 누가 그런 분이 있어 계셔서 왜 그랬느냐면 요걸 이렇게 이제 간단한 방식으로 내나 지금 표 복잡하게만 그려놨지 이거 이 얘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놓은 것뿐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분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을 한 사람 아니냐? 사업으로 안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극히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이냐? 사업으로 할 사람은 아닌데 했느냐? 이렇게 실제 가지고 구분해요. 근데 실질은 누가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내가 사업하려고 샀다 판 건지 아니면 사업할 생각은 없었는데 샀다 팔았는지 이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럼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법에는 이런 것이 이제 애매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실질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국세기본법이라는 데 있어요. 시간 있으면 국세기본법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세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이럴 때는 실질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그것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실질과세의 원칙.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세법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세법에 실질에 따라서 해라. 국세기본법 14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질에 따라. 그러면 이 실질을 누가 판단합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자꾸 과세하는 쪽으로 당신 사업자야 그러고 어떤 때는 사업자 아니야 그러고 또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내가 사업자야 사업자 아니야 그럴 거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여기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니까 사업소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게 종합소득세에다 합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액 계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양도소득세는 종합 안 하죠. 이것만 따로 가셔야죠. 근데 사업소득이라고 보면 이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다른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가셔야죠.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느냐 이걸로 보느냐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이게 맞다고 그러고 나는 나대로 이게 맞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재판에 가서 판사가 이거 맞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판사 중에도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대법원 판사가 대법관이 이게 맞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은 뭘 보고 이렇게 판단하냐?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저런 사장을 다 봐가지고 이러저런 사장을 다 보니까 이건 사업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판결은 신이 내린 판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신이 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어? 더 이상 누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좀 의심스러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거예요. 이 비자를 많이 써먹죠, 우리가. 그러니까 안일 비자니까 과세를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거고 구분해야 될 것이 감면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감면. 감면은 세금 매긴다는 거예요? 안 매긴다는 거예요? 매기나 안 받아.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은 전에 강의 한번 들어서 그래요. 비과세는 좀 논리적으로는 비과세는 아예 대상이 아니다. 아예 양도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비과세다. 대상이 아니다. 요 감면은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본래는 대상이 내야 돼요. 그러나 일부를 감해준다. 일부뿐만 아니고 100% 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 감해주는 거고 비과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같죠.
같은데 그러면 왜 어떤 것은 비과세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감면이라고 그러느냐. 이건 얘기다시피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논하지 말아라. 얘기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이것은 본래 대상은 되나 이 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요건을. 감면이 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 요건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 또 전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70% 해준다, 어떤 것은 50% 해준다, 30% 해준다, 어떤 것은 아예 100% 해준다,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과세인 것은 신고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대상이 아닌데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건데, 그 대신 여기는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를 검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도 다 해야 되고 감면 대상인지 이 요건도 다 맞춰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과세를 해버린다. 요것은 어떻게 해도 과세 안 하지만 요것은 이런 조건부로 면세를 해주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봐가지고 그 신고 내용이 틀렸다, 요건에 안 맞다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세를 하는 게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이 시간부터 지금 비과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과세가 어떤 거예요? 1세대 1주택. 그런데 이게 꽤 까다로워요. 1세대 1주택이. 1세대 1주택. 그러면 이게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돼요. 하나는, 첫째는 1세대라고, 세대라고는 개념이 뭐냐? 세대.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세대. 세대라고 하는데 보통 또 뭐라고도 하죠? 세대라고 안 하고? 가구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들 보니까 가구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세대란 말보다. 본래 가구는 이제 일본식 용어로 세대.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다 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구로 이해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대가 뭐냐 하는 거예요. 1세대. 그래서 이제 대개 뭐냐면 아들, 딸들, 가족들이 분산해서 살거나 아니면 함께 살거나, 이거 1세대냐 2세대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아요. 어저께 어떤 사람도 아들한테 증여해 놓고 재산을, 또 그 아들 재산을 또 자기가 빌린 걸로 하고, 그 빌린 것에 대한 또 이자를 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있죠? 내 집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 이번에 증여했어요. 몽땅 오른다고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40억짜리를 증여했으니까 얼마나 커요. 증여해놓고 또 증여한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아들 거 돼버렸잖아요. 아들 것도 세 들어 산 걸로 해요. 그 보증금이 뭐 15억인가 내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세 들어 사니까 보증금 또 어떻게 해줘?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세 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고, 아버지는 또 아들한테 들어가서 산 걸로 하고, 또 보증금 빌렸으니까 또 이자 주고. 그래서 여기 세대 개념은 하여튼 한 집에서 살면, 한 집에서, 그러니까 살림을 같이 하고 살면 다 1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뿐만 아니고 형제나 이런 사람들도 같은 집에서 같이 한 상에서 밥 먹고 살면 다 같은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동생이 나하고 같이 산다, 한 집에서. 동생도 집 하나 있고 나도 있다. 같은 세대로 봐요. 그 1세대 2주택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거 유념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한이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질문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세대 개념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실질 과세한다고 그랬죠.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한 집에 살더라도 나는 이쪽 방에 살고 저쪽은 저쪽 방에, 그러면 그게 1세대냐 아니냐, 그 논의가 많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쫓아가요. 집에 가가지고 살림 따로 하는지, 가서 보면은 뭐 같이 밥 먹고 사는데 주민등록만 한 집에다 둘이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돼. 1세대. 그 다음에 1주택은 말할 것도 없이 집 하나, 한 채. 여기 보면 보유기간 계산을 할 때 어쩌나, 보유기간. 그 본인이 배우자하고 본인하고는 보유기간을 합산해요. 몇 년간 가지고 있었느냐. 가령 내가 5년간 가지고 있다가 또 부인한테 부인이 또 5년간 가지고 있었다. 그 집에서 얼마 거주했느냐.
10년간 거주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주택수 계산. 주택수는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와 본인 보유주택을 합산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죠. 배우자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합산해서 몇 개냐 이렇게 따진다. 또 넘어갑시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요새는 별로 없죠. 옛날에는 그냥 남자들이 또 여자 하나 또 딴 데다 막 살려고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거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도 덜어 있으니까 사실혼. 그런데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니고 여기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같이 살아요. 근데 호적에 안 올라가면 그건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혼. 호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예요. 그런 사람도 합산해라. 왜 그렇습니까? 호적에도 안 올랐는데. 아까 실질과 센다고 그랬죠. 모든 것은 그런 원칙에서 이거 합산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내가 이제 최근에 단서를 붙여놨는데, 그래서 위장이 오는 것도 합산해라. 요전에 한번 강의할 때 얘기했죠. 위장이온 이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나 마누라도 하나 나도 하나 그러니까 1세대 각각 1주택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대법원에서마저 그거 맞다 각각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얘기한 뒤에 여기다 내가 넣은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 둘이 이혼했다고 하면 이혼한 줄 알지 뭘 가서 지금도 같이 위장이라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미워서 여기다가 위장이혼 이거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법률에도 정식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장기 보유 공제와 세율 적용은 부부 각각 계산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주택수 계산하거나 할 때는 부부가 합산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것도 합산해서 한 번만 빼줘야 맞죠. 그런데 이 세액 계산 단계에 가면 각각 따로 합니다. 각각 따로. 그러면 여러분 저 자식들한테 증여 많이 하잖아요. 증여? 그러면 아버지도 증여하고 어머니도 증여했다.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이런 논리대로 오면 아버지가 준 것 따로 어머니가 준 것 따로 이렇게 세액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그 합쳐서 또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법률마다. 이건 소득세법이고 그건 상속세법이고 해서 또 다르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따로 하는 거고 합쳐서 하는 거고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어디서 차이 나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막 율도 막 커지니까 따로 하면 세금은 다 내는데 산출세액이 적어진다. 이런 점에서 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라 거주기간 조정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거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작년 9월 14일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꼭 거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만 2년 이상 됐으면 된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 부동산 때문에 시끄러우면서 조정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작년 9월 14일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소위 그때 9.14 조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나는 이미 2년 살았는데 그러면 이 법률이 생긴 뒤로 2년 또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2년 산 사람은 괜찮아요. 새로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미등기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지는 건물 면적의 5배만 인정해 준다. 일시적 2주택 양도, 일시적. 그러니까 2주택은 2주택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그게 1세대 2주택 양도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때 내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요새 안 팔려서 또 고민하죠. 그래서 이미 이사를 가려고 새로 이걸 사놨는데 취득해놨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할 수 없이 2주택이 되어버린 거라. 본래는 집 하나만 가지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 옛날부터 이것은 봐줘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것은 언제까지 봐주라고 그랬어요? 2년. 2년 내에 양도하면 괜찮지만 2년 넘으면 2주택으로 봐면. 근데 2년 내에 꼭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번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모하고 자식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합쳤어. 합가를 했어요. 그래서 2주택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봐줘라. 이거 몇 년 내에요? 5년 내. 5년. 이건 또 5년이니까 좀 여유가 있죠? 5년 내에 팔면 된다. 그 다음에 혼인도 마찬가지고 동거봉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의 처리 이게 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입주권하고 뭐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분양권하고 다르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입주권은 내마가 이미 내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는데 재개발을 하는데 재건축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해서 입주권이고 이 분양권은 글자 그대로 뭐 아파트 분양하고 헌데 가서 내가 살 권리만 취득해놨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 권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만 팔았어요. 딱지만. 그러니까 입주권을 판 것은 그러면 뭘로 봐야 돼요? 자기 집 판 걸로 봐야 돼요. 재개발하느라고 재건축하느라고 지금 집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자기 집인 것은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권 판 것은 자기 집 판 걸로 봐줘요. 근데 이 분양권은 아직 자기 집이 아니고 장래 살 권리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주권은 뭘로 과세해요?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요.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럼 이걸로 뭘로 과세해요? 아직 내 집이 아니잖아요. 허공했든 내가 앞으로 그걸 살 권리가 있다는 허공했든 권리만 파는 게 거거든요. 권리만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소득이 안 되고 뭘로 해야 돼요? 권리만 팔았어요. 기타소득. 허공했던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러면 입주권을 살펴봅시다. 입주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입주권이냐 보십시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 입주권 자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줘요. 그리고 이것이 비과세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해라. 그래서 여기 또 등장한 용어가 뭡니까? 관리처분 인가. 재개발, 재건축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그 조합에서 그 재산을 평가해가지고 당신 집이 얼마짜리니까 얼마 내주겠어. 또 당신 집이 얼마짜리니까 더 내셔. 이런 처리를 하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좋다. 이 집은 그러면 5억짜리니까 얼마 더 내놔라. 이 집은 6억짜리니까 얼마 더 주어라. 이렇게 다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입주권.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뭘로 봐요? 자기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저 성남에. 지금 진행 중인데 재개발 한창 진행 중이어서 별거 다 됐대요. 끝났대요. 근데 다만 안 된 것은 관리처분 인가만 안 됐어요. 인가가 12월 말에 난다고 그래요. 지금 팔면 그러면 어떠냐? 뭐예요? 뭘 판 거예요? 지금 팔면? 주택 판 거죠. 내가 주택 판 거.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나머지 새로 산 집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새로 산 집이나. 준공 전에 양도한 것은 입주권 양도로 봐라. 준공 전까지는. 그래서 따라서 인가 전 기간과 인가 후 기간을 각각 계산해 이에 합산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내 집이에요.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때 보니까 비로소 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인가가 난 뒤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준공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파는 것은 이 시점에 팔 수도 있고 이 시점에 팔 수도 있고 준공 다 나서 팔 수도 있고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 전까지는 자기가 집한 거나 똑같이 팔아. 그러니까 요 입주권 뿐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과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 이때까지도 주택 판 것으로 봐주는데 준공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완전히 준공이 된 뒤에 이때 팔았어요. 준공을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은 뭐냐면 이렇게 인가 전에 양도소득을 1차 한번 계산하고 인가 후의 것을 또 한번 계산하고 따로따로 계산을 한 거예요. 양도소득을. 그래가지고 1과 2를 나중에 합친 것이 전체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쭉 기다렸다가 준공까지 다 한 뒤에 팔았다. 그러면 이때도 역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계산할 거냐. 이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관리수부 인가 전에도 내 집, 다 준공이 된 뒤에도 전부 내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요때 취득가액을 요때 양도가액에서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이 단 뒤에 이걸 팔았을 때는 전부를 합쳐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그게 이 집 하나뿐이다 할 때는 이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얼마 이상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9억이죠? 9억이 초과되면 1주택이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도 이 원리에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갑시다. 14페이지에도 얘기가 쭉 있는데 제가 지금 한 얘기 설명한 겁니다. 나, 다, 라마가 있죠? 이거 쭉 방금 내가 한 얘기예요. 다. 요거 유심히 보면 다르면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이에요. 1세대 1주택은 해상에 과세한다. 그러고 보니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게 꽤 복잡하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간단하게 나 집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게 1세대 1주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시사회같이 이렇게 복잡한데 뭔 재개발하고 뭐하고 팔고 사고 한 데는 이 판단이 꽤 어려워서 그래서 요전에 한번 내가 설명했는데 제일 복잡한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요전에 봤던 임대한 건물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던 건물은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랬죠. 주택수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요거 과거에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집이고 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세 번째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임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집수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인데 그렇죠? 근데 요것이 만약에 2년 내에 같으면 어때요? 아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요걸 먼저 걸 팔면 1세대 1주택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이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1세대 1주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과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하는 얘기는 그 세율 우리가 2주택이면 10% 과산하고 3주택이면 또 10% 과산하고 이렇게 하죠. 그 세율 계산할 때 이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얘기지 이 계산할 때까지 이건 빼고 이렇게 봐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재판까지 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하자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은 하고 싶었는데 영감님이 그냥 귀찮다 세금 내버리자 이래가지고 세상에 2억 3천을 냈어요. 2억 3천. 예. 그래서 이런 걸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기고 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50대 50이다. 반은 이길 것 같고 반은 질 것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곰곰 세워보면 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 2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집이 2개가 돼도 봐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집 없는 사람이, 한 집뿐이 없는 사람이 이사 가려고 사놓은 것이 안 팔려서 그래. 이게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봐주라는 것이지, 이거 임대한 것이 벌써 몇 채가 있는데 이거 다 빼주라는 얘기는 그 본래 취지가 안 맞죠. 질 것 같긴 해서 아내를 더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간쯤, 지금 우리가 비과세를 보고 있죠? 비과세. 귀농주택. 여기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복잡해서. 요새 귀농 온 사람도 들어있다고 그러죠? 요거 복잡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귀농 오실 분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안 했어요. 이농주택 마찬가지, 이농주택. 오히려 농촌에서 또 떠나서 도시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귀농주택이나 이농주택은 다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이주택, 요것도 이제 의심을 많이 해요. 상속으로 인한 이주택. 가령 본래 내가 집 하나였는데 상속을 받으니까 아버지 것까지 합치니까 2주택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을 과세해야 어떤 것을 과세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그 내재적 가치, 법률 안에 있는 가치가 뭐냐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내재적 가치. 그걸 우리는 보편성이란 보편성. 그러니까 아무리 법률이 만들어졌지만은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 보편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법률이 아니다. 그런 것은 대개 헌법재판소 가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이게 본래 내 집이고 여기다가 상속을 해서 하나 더 생겼어요. 그 본래 내 집을 팔았다. 2개 됐으니까 이거 3개 매겨야 돼요, 안 매겨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것을 팔았다. 이래면 어때요? 그래서 이게 혼선이 와요. 맨 처음에 이 규정이 생길 때는 나도 이걸 왜 내가 이것은 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할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받은 것인데 왜 이걸 과세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률은 거꾸로 했어요. 요것은 과세를 하고 아버지가 준 것은 과세를 하고 본래 내 가지고 있던 것은 과세를 안 해요. 근데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집이 2채 이상 있으면 과세하고 이게 1주택이다. 하나뿐이다. 그러면 어차피 1세대 1주택은 과세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상속으로 안 받았더라도 이 집 팔면 어차피 과세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과세하지 말고 상속받은 걸 팔아라. 이걸 과세해라 그랬어요. 다만 이때 과세를 하는 것은 이번에는 파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받아요. 그래서 이때 과세할 때는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때의 평가액이 있잖아요. 상속세 낼 때 평가.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빼죠. 그러니까 가령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때 이것을 10억이라고 치고 상속세를 10억이라고 치고 세금 냈다. 근데 팔기도 10억에 팔았다. 더 못 받고. 그러면 차익이 안 생기죠. 그러면 과세 대상은 되지만 이건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세금이 생기는 건 왜 생기느냐 하면 상속세는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요. 대부분. 뭐 아파트 같은 거 빼고는 다 기준시가로 과세해. 근데 만일에 팔 때는 실제로 판 가격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요건 기준시가하고 실제 판 가격으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상속으로 인한 주택. 그 다음에 11번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그 다음에 12번 넘어갑시다. 또 고향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12번 고향주택. 그러면 어떤 것이 고향주택이고 어떤 것이 농어촌주택이냐, 그 설명이 길고 복잡해서 오늘 여러분 나눠진 표 맨 마지막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고향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표가. 고향주택, 농어촌주택의 정의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도 카피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네.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예, 있죠? 요걸 한번 보시면 돼요. 고향주택 파실 분은 덜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살다가 나 같은 사람 시골에 살다가 여기 와서 고향에 집이 남아있는 거 이거 판다든지 그런 거 비과세 요건에 맞으면 이건 과세 안 한다. 농어촌 주택 마찬가지. 농촌에 쓸모없는 집들 있는 거 이거 판 거 이거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건 과세 안 한다. 그래서 그건 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설명을 안 하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1세대 주택 비과세. 요 새로운 것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 일자 제가 저 설명할 때 다 얘기한 건데 비과세를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고 임대주택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이다. 이게 비과세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를 5년 이상 아니 5% 이상 1년에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묶인 거예요 지금. 더 받고 싶어도 안 돼요. 더 받는 건 자기 마음인데 더 받으면 요거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양도세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뭐 다 같은 얘기 쭉 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쭉 같은 얘기입니다. 맨 밑에 14번 오피스텔 과세. 오피스텔 과세의 특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16페이지 넘어갑시다. 이 오피스텔이 최근에 많이 생겨가지고 오피스텔 과세가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아요. 오피스텔이 많이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건물. 요새는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생겼더라? 무슨 뭐 아파트나 아니 호텔도 아니고 뭡니까 새로운 이름이 생겼는데 오피스텔도 아니고 거주용 고시원 같은 건데 또 고시원이 아니고 또 뭐 하나 생겼어요. 하여튼 어저께 내가 봤는데 잊어버렸어. 제가 늙어서 그래요. 한번 들으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더라. 하여튼 색다른 이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법에는 없어요. 또 아직 세법에 넣었는데 구청에 가니까 그걸 들고 나와서 뭘 등록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주상복합도 아니고. 레지던트 텍스 해가지고 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중간 정도.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1세대 1주택을 계산할 때 1주택으로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그런 게 있는데 국세에 관한 법률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용어가 아마 건축법 같은 데서 새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늙어서 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들은 거 딱 기억할 텐데 아까 여기 단부강의 노래 같은 거 어렸을 때 들어서 지금도 안 빠져나가요. 이게 어려서 들어서. 근데 늙어서 들은 거 이게 빠져나가.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15페이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도 아니고 그렇죠? 상가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을 붙인 것이 오피스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주택으로 보면 오피스텔 하나 싸구리에 있는 거고 우리 집하고 2주택이 돼가지고 우리 집 할 때 세금 많이 나간다고. 그렇죠? 또 그래서 주택으로 안 오고 상가로 오니까 부가가치세 내라고 한다. 주택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안 내죠. 주택은 면세니까. 주택은 면세니까.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요. 그런데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수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실수한 사람들 많아요.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그건 자기가 주택이라고는 까마득하게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사는 집 팔았더니 엄청나게 세금 나온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있지 않느냐. 오피스텔인데.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로 그러면 상가로 있으면 좋겠는데 상가로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VAT 부가가치세. 근데 이걸로 올라니까 당장 부가가치세 내는 부담이 또 와. 부가가치세는 내기 싫고 주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2주택, 3주택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런 복잡한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걸 주택으로 해야 되느냐, 상가로 해야 되느냐. 근데 사업자 등록은 상관이 없다고 했죠. 실질에 따라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니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이거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자 등록의 주택이 아니라고 했더라도. 또 이것은 사업자 등록의 주택으로 했더라도 실제로 상가나 사무실을 딴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러면 부가세 내야 돼요. 그렇죠? 양도세 물론 당연히 내야 되고.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게 또 오피스텔이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 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을 만드는 측에서는 늘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법률을 좀 명쾌하게 해서 일반 시민이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법률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실질대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같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기 전에 얼른 이거 주택에서 상가로 바꾸든지 차라리 비워놓든지 그때까지 비워놓는 게 수죠. 팔기 전에. 어? 비워놓으면 비워져 있는데 뭐 주택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어느 날이에요? 양도일이 기준이죠. 뭐든지 양도일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양도일은 이제 어느 날이 양도일이죠?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 현재 주택이 아니더라. 그러면 주택수에서 빼줘야 되고, 잔금 지급일 현재 상가더라. 그러면 부가세 내는 다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애매해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은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2주택에 해당되어서 골탕 먹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과세까지 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소,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